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비한 보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만큼이나 또 빠르게 진화하는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의 더 나은 인생을 위한 원픽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 더 나은 생활을 설계하는 방법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생생한 라이프 팁 통해서 생애주기별 단계를 더 지혜롭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들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생생한 정보와 꿀팁 주실 김경화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암을 이겨내는 방법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준비한 김경화인데요. 보통 암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먼저 보험을 확인을 하시죠. 그러면 보험을 확인하실 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확인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보통 보면 예전에 가입되어 있는 암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진단비 위주로밖에 아마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거기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된다면 뭐 수술비, 암 수술비 정도? 요 정도 아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요즘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기술도 발달하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암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솔직히 요즘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닌가 하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암에 걸리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아무래도 암에 걸리면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설문조사 내용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치료비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탁 문구로 써놨더라고, 헤드 문구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그중에 답변하신 분들 중에 이분은 암 환자분들 중에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암 치료비가 매우 부담스럽다가 76.5%예요.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치료비가 너무나 부담된다.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중에 부담이 없다. 조금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9.8%. 아무래도 뭐 최상위 10% 이상의 부자이신 분들은 뭐 암 걸려도 나만 살 수 있다면 어디 가서도 어떤 비싼 치료비도 난 다 감당하고 살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이 9.8% 정도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13.7% 이분들은 아예 병원 방문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암 진단을 딱 받았을 때 일가 친척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환자를 고칠 수 있는지 낫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가족들은 굉장히 행복하신 거고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13.7%의 이 환자분들은 아예 방문을 포기하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분들 아니면 치료비가 매우 부담되는 76.5%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진단비와는 별도로 조금 더 다양하게 암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암 환자들의 치료하는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전체 이게 1년에 연인원 1년에 생기는 암 환자 발생 비율인데 1,100명 정도의 암 환자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1,000명 정도는 외래로, 통원으로 치료를 계속 받으시는 거고요. 7,900명 정도는 입원을 해서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생기고요. 처음에 신규 암 등록 환자는 35,000명 정도 이 분들 중에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너무 늦게 발견을 한다면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못 만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검사하시고 미리미리 조금 치료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가 된다면 너무 말기까지 안 가서 일찍 발견을 한다면 이렇게 수술도 하고요. 그다음에 통원으로 수술 이후에는 통원을 하시겠죠. 통원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통원을 해도 일반 그냥 의사랑 통원을 하시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암이라는 중대한 질병, 위험한 질병이잖아요. 사망률도 아직도 우리나라 1위니까 이렇게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일반 진료를 하지 않고 꼭 전문가에 의한 특화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22,000명 정도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수술해서 내가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특화된 진료를 받으시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특화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항암 하악요법은 21만 5천 건을 계속 받으시는 거야. 한 사람이 여러 번 받으시니까.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는 11만 7천 건. 그다음에 NGS 유전자 검사도 4,500건 정도.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받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암세포가 어떤 항암 치료를, 어떤 치료를 받아야지 효과가 가장 좋을까를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임상실험 대상자들도 한 430건 정도 있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암 환자들이 다양하게 많고요. 여러 가지의 치료 방법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을 아까 살펴볼까요?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요즘 로봇 수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적인 개복 수술을 하거나 내시경 수술을 하거나 이러신 분들도 요즘은 효과가 좋고 재발 확률이 없고 그다음에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고 입원을 오래 안 하고 이렇게 수술 이후에 효과가 굉장히 좋은 로봇 수술이라는 걸 받으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래서 로봇 수술의 수술 건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아무래도 수술한 이후에 예후가 굉장히 좋다면 돈을 조금 들여서라도 로봇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로봇 수술의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로봇 수술 이후에 입원일을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개복 수술을 하면 평균 15일 정도 입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강경 수술을 한다면 11일 정도 입원을 하고요. 그런데 로봇 수술을 하시면 6일 만에 퇴원을 하시는 거죠. 그럼 굉장히 단시간 내 회복률도 굉장히 높고 예후도 좋은 이런 로봇 수술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 암에 걸려서도 수술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회복력이 가장 뛰어난 로봇 수술을 선호하는 추세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치료하는 방법? 또 한 가지 방법은 항암 치료 방법이에요. 항암 치료 방법. 항암 치료 방법 많이 이제 굉장히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표적 항암 치료라고. 뭐 3세대 항암 치료, 4세대 항암 치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크게 나누자면 표적 항암제가 나오기 이전하고 이후에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표적 항암제를 쓰기 이전에는 한 2, 3주마다 항암 약물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했어야 됐고요. 그다음에 투약 후 3, 4일 후 되면 구토, 발열, 설사, 탈모 이런 후유증
항암 치료에 대한 후유증. 우리가 뭐 드라마나 흔히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에는 사실 뭐 치매를 위주로 환자분들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예전만 해도 드라마에 좀 슬픈 드라마 하면 암 환자들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 암 환자들 특유의 항암 치료를 하면 혈색이 안 좋아지고 입술이 하얘지고 구토를 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거는 항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거든요. 근데 표적 항암이 나오기 이전에는 그게 그렇게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표적 항암제가 나온 이후에는 한 달에서 3달마다 통원을 해가지고 혈액 검사를 해서 표적 항암제를 처방을 받는 거죠. 나한테 어떤 표적 항암제가 맞는지. 요거를 해서 항암제를 처방을 받으시고 그렇게 처방을 받으시면 매일 아침에 표적 항암제를 한 알만 우리가 뭐 비타민 먹듯이 복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작용도 적고 직장생활 복귀도 가능하고 운동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암 치료의 기준도 표적 항암제가 나오기 이전과 나오기 이후에 치료 방법의 차이가 굉장히 확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항암 치료 이거와는 또 다른 아주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표적 항암 치료제가 나와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볼까요? 암 입원 통원 일수의 변화.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죠. 다빈치 로봇 수술을 하니까 입원 일수가 절반으로 줄더라. 개복 수술을 하면 15일 입원을 하는데 다빈치 로봇 수술을 받으신 환자는 보통 6일 정도 입원을 하더라. 그럼 입원 일수도 굉장히 줄죠. 그다음에 항암 치료도 옛날에 그냥 일반적인 항암 치료는 2, 3일 정도 입원을 해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요즘에 새로 신약들이 많이 발달되면서 표적 항암이나 뭐 다른 일반적인 면역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은 입원 안 하고요. 당일에 그냥 검사만 하고 약물만 처방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 평균 입원 일수가 5년 사이에 12년하고 17년 5년 사이에 3.5일이나 감소를 했어요. 3.5일 그러면 별로 많은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병원에서 3.5일 수술 이후에 그 정도의 단축된다면 입원 수가 단축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입원 일수가 질병 수술 건당 입원 일수. 이거는 암 환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질병에 대해서 입원 일수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입원 일수는 점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우리가 예전에는 입원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게 막 크게 장점처럼 느껴졌는데 사실은 요즘 크게 상해 쪽으로 뭐 골반 골절이라든지 크게 뭐 목골절이라든지 오대 골절이라든지 이렇게 큰 상해 쪽 질병이 아닌다. 상해 쪽 그 사고가 아닌 다음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일주일 이상의 입원을 권하지는 않거든요. 병원에서도 바로바로 퇴원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원 일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입원 일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이 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치료 방법의 변화, 수술 방법의 변화잖아요. 그런데 이 치료하는 방법이 더 크게 변화가 된 얼마 전부터 더 크게 변화가 된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중입자 치료예요. 이 중입자 치료가 우리나라에 드디어 들어왔거든요. 이게 사실은 22년 4월 뉴스예요. 22년 4월 뉴스에 뭐라고 났냐면 치료 기간이 2분. 꿈의 암 치료 시대 온다. 연세암병원에서 내년에 중입자 치료기를 가동한다. 이게 작년 11월에 난 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게 가동을 했다는 거죠. 중입자 치료가. 얼마 전 5월 달부터 중입자 치료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로. 그래서 이 23년 3월을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조금 늦춰져가지고 뭐 5월 달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중입자 치료가 뭐냐면 중입자 탄소 원자를 빛의 70% 속도로 가속한 뒤에 암 환자의 종양에 바로 쏘인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렇게 머리가 빠진다거나 뭐 속이 메스꺼럽다거나 이렇게 후유증이 없다는 거죠. 잠깐 2분이죠. 2분 동안의 치료로 이렇게 잠깐 쪼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단점이라고 하면 장점은 굉장히 좋죠. 잠깐 치료 시간은 2분밖에 안 걸리고 효과도 굉장히 좋고 치료 효과도 굉장히 좋은데 단점은 치료 후에 바로 귀가도 가능하고 단점은 뭘까요? 이렇게 새로 무언가가 치료하는 치료 방법이 굉장히 좋고 효과가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 탁 만들어지면 단점은 바로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한 번 중입자 치료기에 중입자 치료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치료기에 한 번 이렇게 가서 누워서 치료를 이렇게 받으시는 이 상황이 한 번 들어가는데 5천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굉장히 뭐 어느 정도 1,000인인가 이러고는 의료에서 되고 한 본인 부담금이 한 3천 정도 된다는 이렇게 그 신문에서 그렇게 나와 있던데 어쨌든 한 번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마다 3천 이상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회만 받는 게 아니고 최소한 5회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치료비가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치료 방법이 나왔는데 이런 좋은 치료 방법으로 내가 치료를 받겠다고 한다면 비용 발생이 너무 크잖아요. 부담도 되고. 그러니까 암진단비를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3대 난치암 생존율이 2배로 크다는 거죠. 중입자 치료를 받으면. 그래서 지금 어디 매스컴에서나 다 꿈의 암 치료라. 중입자 치료가. 너무나 그 완치율이 높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의 복귀율도 굉장히 높고 치료하는 시간도 굉장히 단축되죠. 2분이면 되니까. 이렇게 단축된 치료 기간하고 회복률도 굉장히 높고 생존율도 높고 이름으로 인해서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그러면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집안 식구들이 모두 다 와서 뭐 간호도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러면 경제력이 없다면 치료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경제력이 없다면 가족들이 훨씬 더 힘들어지고 불행해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잠깐 쐬고 나와서 일상생활 가능하고 경제생활도 가능한다면 이러면 치료비를 내가 어느 정도 커버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굉장히 비싸서 이게 굉장히 단점이긴 하고요. 중입자 치료가 5년 생존율이 30% 이하에서 3대 난치암으로 꼽히는 췌장암, 폐암, 간암 생존율이 2배 이상으로 사실은 이게 췌장암, 폐암, 간암이 암 중에는 굉장히 위험한 암이에요. 생존율도 낮고 치료력도 굉장히 낮은 치료력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50% 이하. 그래서 췌장암이나 폐암이나 간암은 5년 이상 생존율이 30% 이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중입자 치료를 받는다면 60% 이상의 70% 이상의 생존율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골, 연부 조직, 육종, 삭작종, 악성 흑색종 등 이렇게 희귀암에도 굉장히 탁월한 치료력이 있다는 거고 이게 뉴스에 신문에도 실린 예고요. 그다음에 조금 단점 제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중입자 치료 비용이 5천만 원 이상의 고가여서 실제 치료가 가능한 암 환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것도 신문에서 칼럼으로 실린 내용이죠.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너무 비싸요. 이 치료 너무 비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암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 그리고 새로 나온 암 치료일수록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이거를 과연 보험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진단비만 가입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되죠. 사실은 암을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진단비이긴 한데요. 그중에 진단비가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고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내죠. 50대인 제가 3천만 원의 진단비를 가입하고 싶다라고 뽑아보면요. 보험료가 보통 한 3, 4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냥 진단비만 뽑는데 그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20년나 100세 만기 이렇게 새만기로 뽑는 게 아니고 20년 갱신 이렇게 뽑는데도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긴 한데 저는 아마 암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저는 아마 30년 갱신 암보험을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30년 갱신의 암보험을 가입한다고 손 치더라도 보험료가 최소한 4만 원 이상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진단비가 3천만 원 있다고 해도 중증자 치료를 받고 싶어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험에서 어떻게 보완을 좀 해야 되나 요거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마지막 페이지가 아직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네요. 예, 이거는 뭐냐면 병원별 통원 어떤 병원이 통원을 가장 많이 하는지를 제가 마지막에 표를 한 점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거 좀 알려드려야 되거든 꼭. 그래서 지금 잠깐 넘겼는데 이게 통원 입원 일수가 한 명당 평균 통원 일수가 7.6일인 거예요. 암으로 인해서 통원하는 일수가. 그다음에 입원 일수는 약 7일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렇게 통원을 하게 되는 환자분들이 어떤 병원에서 통원을 할까요? 우리가 암에 걸리면 어떤 병원으로 가고 싶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가장 잘하는 가장 좋은 병원에 가서 아주 안정적이게 치료받고 싶으시죠. 그래서 통원하는 병원을 어떤 병원으로 통원을 가장 많이 하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상급 종합병원의 통원 확률이 63%. 이거는 수술도 여기서 할 것이고요. 로봇 수술이나 이런 걸로. 그다음에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나서 입원을 하고 6일 정도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고 나면 이 상급 병원으로 계속 통원을 어느 정도 한 2년이나 3년 정도는 이 병원으로 계속 통원을 하시겠죠. 그리고 내 몸이 안정적으로 정상화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종합병원으로 한 단계 내려서 통원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한 어느 정도 지나서 그러면 우리 이제 거의 다 잘 치료되고 몸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한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냥 검사만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 그러면 더 낮은 그냥 병의원이나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통원을 하실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종합병원이나 여기에서 통원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약을 계속 복용을 하셔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관찰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은 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반 종합병원으로 내려가실 거고요. 그런데 약도 복용 안 하고 우리 이제 거의 완치된 것 같으니까 그냥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만 해봅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병의원으로 다니실 확률이 높으시고요. 이렇게 통원을 하는 병원 비중도 상급 종합병원이 63% 정도 되고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는지 마지막 장에서 아마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암을 준비하는 꼭 필요한 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진단비 3천만 원, 4, 5만 원 정도 들여서 준비하는 3천만 원만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 금액을 가지고 좀 더 많은 다양한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보장 내용이거든요. 아까 표적항암 치료비 나와 있었죠. 표적항암 치료비는 7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항암 방사선 치료비,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는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항암 방사선 치료비예요. 예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항암 방사선 치료비, 약물 방사선 치료비가 100이나 200 정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은 3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고요. 우리가 암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진단비와 다름없는 3천만 원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항암 치료 방법이 뭐 세기 조절 방사선, 양성자 방사선, 그다음에 면역 항암 치료비. 이외에도 사실은 이 치료하는 방법이 조금 더 있는데 제가 이제 이 표에 다 올릴 수가 없어서 이런 방사선 치료비, 각양각색의 치료하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치료를 하고 양성자 치료하고 면역 항암 치료를 하면 각각 2천만 원씩 이렇게 치료비를 받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MGS 유전 패널 검사비가 있었죠. 요게 암 치료비에서 추가로 나왔는데 이 MGS 유전자 패널 검사를 받으시면 검사비 100만 원. 그다음에 암 통원 치료. 저는 사실 이 암 통원 치료 가장 좋은 담보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암으로 입원하는 날보다 앞으로는 통원하는 날이 훨씬 더 많아질 테니까. 그래서 이 암 통원 치료비가 하루 통원할 때마다 55만 원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암 통원 55만 원이 상급 종합병원에 통원하면 55만 원이고요. 일반 종합병원에 통원을 하면은 55만 원. 그다음에 일반 종합병원에 통원하면은 25만 원. 그다음에 일반 병원에 통원을 한다면 15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1년에 30회까지. 굉장히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이게 너무 좋아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간암에 걸리셔가지고 수술 받으시고 치료 받으셨는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6일 하셨어요. 간암 절제를 하셨는데 6일 하셨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통원으로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통원을 할 때마다 55만 원씩 나온다는 건 굉장히 꿈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다빈치 로봇 수술. 암으로 인해서 다빈치 로봇 수술을 받는다 하면 2천만 원. 굉장히 다양한 담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암 진단비와는 굉장히 다른. 제 나이에 제가 50대 중반이거든요. 제 나이에 이렇게 표적 항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세기 조절 양성자 면역 항암, 뭐 패널 검사비, 암통원비, 다빈치 로봇 수술비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술 방법, 통원비까지 다 포함해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36,000원 정도면 가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굉장히 매력 있지 않아요? 이 담보들이? 아마 우리 식구들 중에 아니면 주변에 암 환자들이 있거나 우리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암 진단비 요즘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암 진단비잖아요. 암 진단비 2, 3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보장으로 가격 저렴하게 준비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했거든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주변에 알아보시면 이런 담보들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높은 암 발병률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진단비부터 치료비, 입원비까지 많은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필요한 보장들 다양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자세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생생한 라이프 팁 핵심만 모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선 선택이 중요할 텐데요. 아직도 그 선택이 어렵고 두렵게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함께할 오늘의 원픽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풍부한 인생 경험과 꿀팁 마구 알려주실 안수현 전문가님 모셨고요. 이어서 김경아 전문가님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혼자일 때 꼭 필요한 보험은입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1인 가구 맞춤형 가구, 밀키트, 보안용품 등 다양한 표적 서비스가 나왔는데요. 보험도 다르지 않습니다. 혼자가 된다면 꼭 필요한 보험은 어떤 걸지 관련해서 안수현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1인 가구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좀 궁금해지는 주제인 것 같은데 오늘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요즘 보면은 혼자 사시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가구가 한 몇 %가 될까요? 처음 듣는 질문이긴 한데 네. 늘고 있으니까 한 적어도 30%는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맞췄나요? 맞추셨네요. 네. 33%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저는 한 뭐 20% 될까 했는데 33%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연령층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한 3분의 1이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애는 긴데 혼자 사는 건 정말 외롭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면서 가장 슬플 때는 아마도 아플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족이 없다는 거 있다고 하더라도 가까이 없으면 혼자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보험은 아마도 가족을 대신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오늘의 주제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혼자 살 때 꼭 필요한 보험이 무엇일까? 그것이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3명 중 1명이 1인 가구고 앞으로 더 늘겠죠. 사실 저도 최근에 감기를 걸렸는데 감기를 걸리더라도 서러운 게 1인 가구인데 더 큰 질병에 걸린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오늘 주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사연 주신 분은요. 지금 50대 초반의 남성분인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결혼을 아직 못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인데 보험료는 지금 제가 예시한 보험료는 실손을 뺀 나머지 보험료에 대해서 예시를 해봤는데요. 실손 보험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보험이고 그 이외의 보험을 이제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험은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가장 낮은 거를 준비를 하죠. 휴대폰을 살 때 우리가 가장 최근에 나온 거를 준비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오래 쓸 수가 있으니까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2018년도에 보험을 준비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장 따끈따끈한 보험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한 5년 정도가 훌쩍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분이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약을 안 드시는 분보다 약 드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2018년도쯤에는 약 드시는 분은 이런 그냥 간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간편에 대한 상품에 대한, 그러니까 간편보험에 대한 보장이 적었어요. 그래서 보장이 좀 내용이 간단했는데 요즘은 보장 내용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요즘은 뇌혈관이나 뭐 부정맥까지 나온 보장이 많이 확대가 되어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있고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 있고요. 그리고 남성분이기 때문에 남성에 관련된 암 진단금 있고요. 또 상해나 질병에 따른 수술비, 이렇게 좋은 구성으로 꼭 필요한 보험으로 준비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다행히 좋은 분을 만나셔서 보장을 꼼꼼히 회사별로 각각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 장면에는 수술비에 관련된 거를 또 여러 가지로 또 각각 준비하셨습니다. 이분은
한 증권의 모든 거를 담은 게 아니고요. 여러 개를 쪼개서 모아서 한 회사의 특장점인 거를 이 보장에는 진단금, 한 회사에는 수술비가 장점인 회사에는 수술비, 또 한 회사에는 암이 저렴한 회사에는 암담보, 이렇게 해서 쪼개서 한 3가지 회사의 보장을 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2023년입니다. 그러면 2018년보다는 5년이 훌쩍 지났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암이 걸렸다 하면 입원을 보통 해서 치료를 했고요. 지금 의료 환경은요, 앞서 김경화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원해서보다는 통원해서 치료를 많이 하고요. 화학치료보다는 표적이나 면역항암 치료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떤 보장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입원비보다는 통원비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수술비보다는 통원비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요즘 시대의 보장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준비하신 보장 내용이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갖고 계신 보장보다는 보장을 받을 확률이 더 큰 거를 준비하시는 게 좀 더 시청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갖고 계신 보장은 좀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장면에 수술비가 나올 거예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 수술비가 좋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수술비는요, 수술비가 여러 가지 급여든 비급여든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수술의 방법도 있고 수술의 여러 가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확대된 게 많이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보다는 지금 수술비가 좋은 이유는 보장 내용도 바뀌지만 의료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든지 급여든 비급여든, 예전에는 비급여였지만 지금은 급여로 바뀐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전에는 보장을 못 받았지만 지금은 보장이 확대된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약간 변경돼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우리가 보험이라는 거는 기본 보험료가 있습니다.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내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한 수술비가 좋다고 해서 3만 원이라는 돈을 납입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진단비 나왔던 거랑 이 두 번째 이 수술비 나왔던 보장 내용은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이제 자막이 나갈 건데요. 암 진단금 4천만 원하고 유사암 진단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보장 내용입니다. 요즘 작년에 10월 달에 유사암 보장 내용이 변경이 됐죠. 이제 암 1억을 가입해도 유사암이 2천만 원밖에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보장 내용은 암 4천만 원에 유사암 1,000만 원이 보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납입한 보험료 대비 보장 내용이 큽니다. 물론 납입 기간은 길지만 암은 언제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길게 적게 내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암보험 같은 경우는요,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계속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정리하자면 첫 번째 진단금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에 있던 이 내용은 약간 조정이 필요하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도 요즘 의료 환경에 맞는 수술비로 변경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 이 암 같은 경우는요, 가능한 길게 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요거는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을 한번 내봤습니다. 네, 2018년 가입하실 당시에 괜찮은 보험으로 가입을 잘 하셨지만 우리가 휴대폰도 매년 업그레이드 되듯이 보험과 그런 치료비 내용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3가지로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해결 방안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기존의 보험을 제가 3가지에서 암은 유지 의견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질병 중에서 암만 있는 게 아니고 심장과 뇌에 관련된 보장이 있었습니다. 그럼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요, 사실 50대가 넘은 남성 같은 경우는 50대부터 보험료가 훌쩍 오릅니다. 특히나
고혈압 약을 드신 남성 같은 경우는 사실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을 안 드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진단금은 한 번만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항상 움직이는 혈관입니다. 그러면 혈관에 관련된 거는요,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진단금보다는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맥 같은 경우는 다음 장표가 나왔는데요. 요즘 작년인가요? 심장 초음파가 급여화되면서 우리가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아니면 약간의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내가 심장 초음파를 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심장 초음파를 했을 경우에 부정맥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부정맥 진단금은요, 뇌졸중이나 아니면 그 뇌혈관이나 이런 심장에 관련된 진단금보다 보험료가 많이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률이 높은 진단금 같은 경우는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에 따른 질병 후유장애. 우리가 살면서 내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약 제 기능을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이런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아직 50대 초반 저렴할 때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첫 번째 장에 저렴한 보험료로 한번 준비를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두 번째 방안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암은 아까 4천만 원에 유사암 1,000만 원 계속 갖고 가지만 사실 암이라는 거는 한 번 받고 사라지면 암은 한 번만 오나요? 아닙니다. 암은 2번 올 수 있고요. 3번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암은 뇌 세포가 노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태까지는 질병이 없었지만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50년을 살면서 암이 2번을 온다면 4천만 원으로는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암 진단비 비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암이나 이런 통원비 같은 경우는 통원비 같은 경우는 내가 연간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갈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단비를 대체할 수 있는 보장 내용이거든요. 앞서 김기하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원보다는 통원을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화학치료보다는 면역이나 표적 항암을 많이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매일 5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통원비를 저렴하게 준비하신다면 진단비 대비 가성비가 높은 암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뇌하고 심장에 관련된 거는 수술비를 세 번째로 이제 자막에 나갈 건데요. 뇌하고 심장에 관련된 수술비를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세 번째 준비해드렸는데 우리가 뇌하고 심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게 관절부터 또 생활질환이 많이 있죠. 장기가 고장이 납니다. 신장에 돌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간에 돌이 생긴다던가 여러 가지 장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릎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또 팔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어깨가 근육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반복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수술비가 기존의 보험들은 내가 5종 수술비를 비급여 때문에 한다. 급여 때문에 8종 수술비, 7종 수술비를 준비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플랜 내용에서는요. 내가 급여를 수술을 하든 비급여를 수술을 하든 양쪽 어느 수술을 하든 둘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 플랜을 구성을 해봤는데요. 5종 수술이든 비급여, 급여 수술이든 다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종수술비를 다 모아서 받을 수가 있는 수술비고요. 이런 수술비 같은 경우는 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떤 수술을 하든지 간에 급여든 비급여든 간에 모든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진단받을 수 있는 부정맥 관련돼서 첫 번째 해드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암에 대한 보완으로 통원비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뇌나 심장에 관련된 아니면 생활질환에 대한 수술비 해드렸고요. 그럼 네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혼자 살면서 우리가 건강보험료에 더불어서 장기 요양에 관련된 보험료 추가로 내죠.
우리가 내가 몸에 LTC 상태가 됐을 때 혼자서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거동이 불편할 때 그럴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럴 때 나를 대신해서 자택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나 아니면 내가 시설에 입소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나의 부담금에 대해서 보험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보험이 요즘 보장으로 나왔는데요. 혼자 사는 사람은 반드시 꼭 준비해야 될 보험입니다. 이런 보험을요,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면은요, 내가 5등급부터 시설이든 아니면 내가 자택에서 사람을 부르든 아니면 이런 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매달 70만 원씩 보장을 받는 건데요. 만약 등급이 올라서 2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120만 원씩 보장을 받는데 합이 1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10만 원은 적을 수 있지만 내가 나이 들어서 10만 원은 큰 돈이죠. 그럼 120만 원이란 돈은 더 엄청 큰 돈으로 다가올 겁니다. 예전에 냈던 보험료는요, 한 19만 원 정도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보험료는요, 한 22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약간의 보험료만 더 추가한다면 예전 보장보다 훨씬 더 보장은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혼자 살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보장은 더 튼튼히 됐고요. 내가 혹시나 요양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매달 70만 원에서 혹시나 더 심각한 상태가 되더라도 120만 원씩 받는다면 나한테 나를 월급 받을 수 있는 이런 보장이 정말 혼자 사는 가구한테 정말 필요한 보험이 아닐까 생각해서 오늘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부정맥과 암, 또 뇌심장까지 나눠서 설명해 주셨고요. 특히나 나의 보험으로 타인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어쨌든 자의가 됐던 혼자가 됐던 나 혼자일 경우에는 내가 내 보호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보험과 건강을 더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지혜롭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검색어 Q&A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험에 대한 궁금증들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검색어 Q&A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암을 이기는 방법 강의로 배워봤는데요. 암 치료 방법의 보장 종류를 알려주세요라고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네. 암 치료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죠. 이게 많은 과학 발달에 의해서 의료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제일 처음에 저희가 암이라고 진단을 딱 받으시면 항암 약물 치료를 받으세요. 그래서 항암 약물 치료에 대한 보장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패널 피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항암 치료제가 나한테 맞느냐에 따라 그 항암 치료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보험에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잠깐 보고 읽어드릴 텐데 양성자 방사선 치료라는 게 있고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정의적 방사선 치료, 중입자 방사선 치료, 표적 항암 치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죠. 이름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서 모르겠지만 사실은 병원에 가서 내가 피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항암 치료가 나한테 맞는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가장 나한테 잘 맞는 치료 방법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면 효과도 확실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치료 방법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받던지 아니면 나한테 딱 맞는 표적 항암이나 아니면 뭐 세기 조절을 받던지 이런 담보들 5가지거든요. 요거 다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통원 치료. 이렇게 수술을 하거나 뭐 항암 치료를 하거나 이런 모든 방법들에 다빈치 로봇 수술비도 2천만 원까지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렇게 다빈치 로봇 수술비도 있고 이렇게 항암 치료받고 수술하고 퇴원을 해서 또 다른 면역 항암 치료를 한다거나 하면 그러면 통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통원비도 55만 원씩 하루에 나오는 이런 치료 방법을 진단비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치료 방법에 대한 이런 보장들을
보험에서 준비를 해가시면 요즘은 중입자 치료기도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아직 담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일반 항암 치료비에서밖에 받지는 못하겠지만 언젠간 중입자 치료비에 대한 담보도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어떤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런 담보가 새로 출시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번 정도는 리모델링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매스컴도 굉장히 귀 기울여 들으시고 어떤 치료가 나왔는지도 확인하시고 이게 보험에 접목됐는지 이것도 확인을 하셔서 준비를 잘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암 치료 방법에 맞는 각각의 보험들 또 보장 통해서 배워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유튜브 채널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